예, 안녕하세요. 시간이 이제 돼서 저희 그 정산 설명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신 회계법인의 정성우 회계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매년 지금 이렇게 지역을 지금 순회하면서 지금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도 지금 저희가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주, 부산, 광주, 지난주에 대전을 했고요.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지역 순회 설명회 지금 오늘 마지막 이제 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서울 설명회를 할 때는 재작년,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이걸 좀 촬영을 해가지고 이 동영상 제작한 그 화면은 나중에 그 유튜브하고 또 저희 회계법인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혹시라도 오늘 그 참석을 못하신 분 주변에 있다든지 하면 그 동영상을 좀 활용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의 자료도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이 설명의 자료도 그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이렇게 모자르신 분들은 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자료 다운 받아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 정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설명회는 그 어느 특정 부처에 대한 그 사업비 규정이 아니고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또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는 우리 그 일반 그러니까 옛날 그 미래부 그 규정과 그리고 또 ICT R&D 쪽 규정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개, 또 산업통상자원부 하나, 또 중소벤처기업부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규정 4가지를 좀 비교식으로 지금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부처별로 이 규정을 좀 통일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규정이 좀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사업비 관리 사항 그리고 사업비 사용 용도, 산정 기준 그리고 불인정 사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그 사용 용도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불인정 사례와 또 이제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비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협약의 변경, 이제 승인 사항과 또 통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사업비 협약 변경 승인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통된 사항으로는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그 연구 장비 시설을 계획과 다르게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구매하지 이렇게 뭐 구매하기로 했는데 안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 안 하기로 한 건데 구매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연차정산에 있어서는 그 사업비 2월 사항도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부처별로 보면 조금씩 이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 사업비 사용 그 매뉴얼 부분 있잖아요. 그 미래부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 미래부의 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그 매뉴얼에 있는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개정이 돼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퇴사로 인해서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하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승인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 내용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신규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채용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 채용을 했어도 또 중간에 이렇게 중도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규 채용, 그러니까 다른 신규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해서 다시 충원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승인 사항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승인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라고. 뭐 위탁 연구 개발비 20% 이상 늘리려는 거 뭐 많지는 않지만 혹시 이런 경우 있어도 이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작년까지는 그 미래부 그 매뉴얼에 보면 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간, 학생인건비 뭐 이렇게 5% 이상 증감액 시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라는 또 승인 조항이 있었는데 요 조항은 빠졌습니다. 승인 사항에서 이 미래부 매뉴얼 상에서는 이제 요 조항이 원래는 있었는데 빠졌고 중소벤처기업부 지금 규정에는 그대로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요 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간의 그 학생인건비 그 증감액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별도로 뭐 지금 추가되는 그런 승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이 정보통신 부문 쪽, 그러니까 우리 그 전담 기관으로 말하면 그 IITP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미래부 규정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 퇴사로 인해서 다른 신규 인력 충원하는 경우에 승인 사항이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도 IITP 규정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인건비 쪽에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건비 쪽은 예를 들면 승인을 안 받고 뭔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불인정 금액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에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인건비 이제 그 세부 항목에서 이제 세부 항목별로 좀 인건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씩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 직원은 그냥 뭐 우리 직원이지 뭐 4대 보험은 이제 가입 안 돼 있는데 뭐 사실상 뭐 우리 직원이야. 나는 뭐 이분을 우리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그 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식적으로 여기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분만 내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현물이든 현금이든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 내부 인건비로 들어가신 분들도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의 하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신규 채용 연구원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렇게 내국인만 해당이 돼서 최근에 뭐 이렇게 그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또 우리 학교에서도 그 외국에서 이제 오신 그 학생분들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사회 진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아무튼 이 내국인만 그 신규 채용 그 연구원을 그 조건 걸 때 그 내국인만 해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는 그 이제 그 금액을 산정을 할 때는 4대 보험으로 그러니까 급여 총액인데요. 급여 총액에는 그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간 부담금이 이제 포함이 돼서 거기에 대한 그 참여율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부 인건비는 뭐 이렇게 좀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지는 않고요. 아무튼 우리 4대 보험 그것만 이렇게 좀 잘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외부 인건비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그 우리 그 사업계획서 상에 그 외부 인건비를 잡고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한번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외부 인건비니까 당연히 이 타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됩니다. 타기관 소속 인력인데 그러면 타기관 소속이면 모두가 다 외부 인건비 지급 대상이냐? 그게 아니고 우선은 영리기업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영리기업은 아무리 다른 기관이라고 해도 외부 인건비를 줄 수가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럼 비영리기관이라고 해서 또 다 되느냐? 그럼 비영리기관 소속 외부 인력은 외부 인건비를 줄 수가 있느냐?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선 외부 인건비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분 자체가 그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현금 인건비 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기업, 그러니까 우리 그 인건비가 딱 정해져서 매월 나오기로 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뭐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뭐 연구 과제를 하건 안 하건 월급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학의 뭐 정교수분들, 뭐 연구를 하건 안 하건 이렇게 급여가 100% 보장이 돼서 나오시는 분들, 출연 연구 기관의 그 연구원분들은 현금 인건비가 가능하시죠, 그죠? 그래서 출연 연구 기관의 뭐 그런 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외부 인건비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대학이라든지 대학의 교수분들이라든지 그 영리기업의 그 정규 직원분들 같은 경우엔 외부 인건비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작년에 특히 그 IITP 쪽 그 정산을 받는 그 기업들, 아니 그 수행 기관들이 이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의 뭐 기관별로 몇 천만 원씩 불인정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케이스여서 어쨌거나 그 외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외부 사람이 현금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까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규정에 보면 그 외부 기관 그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외부 기관도 그 외부 기관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그 등재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규정에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타교 학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타교 학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수행 기관인데 여기 뭐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쓰겠다. 꼭 그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타교 학생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타교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잡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우리 수행 기관이 대학이어야 됩니다. 예. 대학인 경우에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인데 뭐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쓰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산업부 규정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게 이제 산업부가 작년까지는 타교 학생 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산업부는 작년까지는. 근데 이제 올해 이 타교 학생을 또는 이렇게 타교 학생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개정 취지 내용을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에 있는 교수분이 다른 대학으로 이제 그 소속을 옮기시면서 같이 연구하던 연구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에만 이 타교 학생을 외부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그 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그 과거에 미래부 매뉴얼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대학과제에 참여하는 타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대학과제에 참여하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이 뒤에 뭐 보시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 다 마찬가지고 보면 뭐 이렇게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100% 지원받지 못하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이게 결국에는 따져 보면 인건비 현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타교 학생인데 타교 학생 외부 인건비로 쓰려면 우리가 대학이어야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외부 인건비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꼭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 부분을 나중에 그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프리랜서 분이 과거에 그 이렇게 뭐죠? 뭐 경력 같은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나중에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인건비에 또 하나 이제 그 학생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 학생 인건비는 우선 좀 개념에 대해서 약간 혹시라도 뭐 다 아시겠지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학생분한테
그냥 학생한테 인건비 주면 그게 학생 인건비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학생한테 준다고 해서 그게 학생 인건비가 아니고요. 이 학생 인건비는 대학에서만 잡을 수 있는 그 세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이 아닌데 혹시라도 학생 인건비가 뭐 예산이 잡혀 있다 이러면 우선 그거는 그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우리가 대학이 아닌데 학생 인건비가 잡혀 있으면 그럼 결국에는 외부 인건비로 이제 줘야 된다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타교 학생들 외부 인건비 줄 수 있는 건 또 학교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학생 인건비를 잡아놨으면 기업인데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학가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정부 출연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 그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학연 협동 과정으로 학생 인건비를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경우 말고는 학생 인건비는 여하튼 우리 대학에서 쓰실 수가 있는 그 세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 과정별로 단가에 참여율, 참여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장비 재료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인건비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은 뭐 몇십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불인정이 나오지를 않고요. 인건비는 일단 불인정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달에 잘못되면 마지막 달까지 끝까지 잘못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급여 300만 원인 연구원분이 잘못됐다. 뭐 현금 인건비 나가면 안 되는데 현금 인건비가 나갔다든지 이러면 보통 사업 기간 1년이라고 하면 3,600만 원 불인정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인건비는 특히 우리 그 사업 시작할 때 그 사업 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인건비는 이 규정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처음에 아무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달 나가기 전까지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찜찜한 거 없더라도 규정을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찜찜한 게 있으면은 사업 개시 초반일 때는 회계법인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 아마 대부분 우리 전담기관 간사분들한테 좀 아마 상의를 하실 텐데 그 간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업비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도 개정된 내용은 그 업데이트가 안 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정을 반드시 그 최신 규정을 직접 눈으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뭐 간사분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고 또 회계법인이 나중에 이제 지정이 되시면 좀 이렇게 찜찜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 뭐 이렇게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는 시작할 때 잘 좀 챙겨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 좀 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달에만 정확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는 처음에만 조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가시면 되는 좀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 이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는 매 건건이 중요하고 매 건건이 중요한 건 뭐 물론이고 특히나 사업 기간 종료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쪽에서는요. 특히나 이제 종료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특히나 지금 현재 올해가 최종 연도다. 만약에 최종 연도면 더더군다나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장비 시설 같은 경우에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분명히 납품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사업비를 뭐 종료 2개월 전까지 보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고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우리 창고에 들어와서 검수까지 완료가 돼서
이게 활용 가능한 상태로 돼 있으시는 게 종료 2개월 전까지 꼭 돼야 되고요. 우리는 사업 연도가 그냥 1차 연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단연도 사업인데요. 단연도 사업도 그럼 단연도 사업이면 그 연도가 그냥 최종 연도입니다. 그래서 단연도 사업인데 만약에 장비 사는 게 있으면 10개월 그러니까 종료 2개월 전까지 꼭 입고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생각보다 막 연구 진행하시다 보면 바쁘시다 보니까 좀 못 챙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요. 저희가 정산하다가 예전에 그 큰 대기업에서 진짜 그 딱 이틀 늦었습니다. 이틀. 그 최종 연도 이제 종료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11월 2일 날 이제 들어온 거죠. 뭐 2일 정도면 뭐 뭐 괜찮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불인정입니다.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때 뭐 아무튼 거의 뭐 억 단위가 이렇게 불인정이 딱 이틀 차이 때문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규정에 2개월 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뭐 이틀 뭐 어떻게 좀 안 될까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종 연도 장비 들어올 게 있으면 특히나 저기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 특히나 또 해외에서도 제작을 해가지고 들어올 게 있다. 이러면 정말 그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제작하는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요, 뭐 견적도 받아야 되고 그 업체에서 이제 제작도 해야 되죠. 거기서도 이제 통관도 해야 되고 뭐 선적하고 입항하고 또 운송해서 우리 창고까지 들어오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종 연도에 있으면 사업 기간 시작부터 그 장비는 챙기셔야 됩니다. 챙겨야 되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또 뭐 예를 들면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뭐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땐 종료 2개월 전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사업 기간 연장을 시키던 이거 뭐 저기 뭐 간사분들한테 이거 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간사분들이 뭐 이렇게 구두로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저희가 나중에 간사분들한테 이제 뭐 수행기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간사분들이 가제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도 못할 뿐더러 사후에 뭐 이렇게 확인 같은 거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메일로라도 최소한 뭐 공문으로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주실 거고요. 혹시라도 메일로 뭐 예외적인 그런 뭐 적용이라든지 받으실 수 있으면 받고 그게 아니면 제일 좋은 건 사업 기간 연장을 시켜서 아무튼 그 종료일 2개월 그러니까 이전에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뭐 사업 기간 연장을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장비 뭐 최종 연도가 아니고 또 장비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이런 뭐 재료 성격, 이런 물품, 뭐 용역 이런 거는 모든 것들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돈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돈만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물건 나중에 들어와도 이게 아니고요. 종료일까지 뭐 재료 같으면 물건이 입고가 완료돼야 되고 뭐 용역 발주 나간 게 있으면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그 종료일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건 기본이고 다만 뭐 장비 경우에 최종 연도라면 이제 얘는 2개월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올 재료가 있는데 종료일이 됐어요. 종료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종 연도가 아니고 만약에 1차 연도 지금 종료일인데 장비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해외에서 오고 있는데 종료일이에요. 아직 도착은 못했고 이러면 종료일 날 안 들어온 장비들, 안 들어온 재료들 쭉 리스트 해가지고 그 2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먼저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건이 만약에 못 들어왔으면 그 물건은 내가 1차 연도 비용으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1차 연도에 안 들어왔으면 1차 연도 비용으로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용 실적 보고서 1차 연도 거에는 그 실적이 잡히면 안 돼요.
혹시 잡아놓으면 저희가 이제 불인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2차년도로 2월을 시키셔야 되는데 2월 신청이 종료일까지 2월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종료일 날 쭉 리스트 보시고 안 들어온 것들 있으면 2차년도로 그거 2월 신청을 하셔야 2차년도에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예. 종료일까지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시제품, 시작품 뭐 이런 제작비를 이렇게 현금으로 쓰시는 경우는 지금 여기 뭐 현금 산정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원가를 전부 다 불인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는 거기 투입된 인건비는 우리 인건비로 반영을 시키는 거고 거기 들어간 재료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료비로 쓰시는 겁니다. 예. 근데 간혹 저희가 이제 이걸 왜 이렇게 써놨냐면 자체 제작을 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희한테 정산 서류로 뭐 시제품 제작과 관련된 정산 증빙입니다 하면서 뭐가 이만큼 두껍게 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 원가 계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노무비는 얼마가 들었고 뭐 재료는 얼마가 들었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건 뭐 인건비 성격, 뭐 재료의 성격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 감가상각비 또 회사의 뭐 이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명세서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데 들어간 원가입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현금으로 이게 우리한테 든 원가니까 우리 계좌로 요 금액만큼 옮길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자체 제작을 하실 때는 인건비랑 재료비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들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세목도 각각의 세목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넣는 거고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시제품 제작비로 해서 그 외부에 준 금액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좀 헷갈립니다. 내부 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 그 시험 분석료랑은 제가 이따 연구 활동비 쪽에서 시험 분석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시험 분석료랑 약간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험 분석료는 시험 분석료고 요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우선 하시고요. 우선 구분을 하시고 내부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한 경우에는 쓰실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놓는 그 조건으로 쓰실 수는 있고, 근데 다만 산업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개상을 하건 안 하건 못 쓴다.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했건 안 했건 못 쓴다. 산업부는. 그 나머지 기간은 사업계획서에 명시가 돼 있으면 내부 장비, 뭐 내부 시설, 뭐 임차료, 사용료 이런 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료, 임차료 이런 그 장비, 시설,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사용료, 임차료는 수행 기간 간에는 안 됩니다. 수행 기간 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요것도 나중에 그 시험 분석료 부분이랑 좀 비교를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요 사용료, 임차료는 수행 기간 간에는 안 된다. 요렇게.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일단 수행 기간 간에는 무조건 안 된다. 뭐든지. 근데 예외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시험 분석료 쪽에서 예외가 딱 하나 있는데 어쨌거나 수행 기간 간 거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이 장비 사용료 요거 내부 시설 이용한 요 장비 사용 임차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경우에 인정되는데 산업부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범용성 장비, 범용성 장비인데 좀 뭐가 복잡하죠. 예. 범용성 장비, PC, 프린터, 복사기 등 이렇게 사무용 기기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사업계획서에 계상이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PC, 개인용 컴퓨터, PC는 각 부처별로 그 추가 조건들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IITP,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 R&D 쪽 그 IITP에서는 영리기업도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으면 PC 구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범용성 장비에 뭐 PC다 뭐 이런 거 다 똑같다. 그리고 비영리 기관도 사업계획서에 명시를 해놔야 PC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있냐면, 이 얘기를 제가 왜 줄을 달았냐면, 그러니까 과거 미래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산업부에서는 비영리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내부 규정에 따라 PC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 안 돼 있어도 PC 구매가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IITP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비영리 기관도 사업계획서에 계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게 뭐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부분 다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수행기관들이 영리기업들이 많은데, 영리기업은 PC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뭐 명시가 되건 안 되건 무조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왠지 중소기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이 규정을 뒤에서도 몇 개 나오지만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굉장히 옥죄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 그런 규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돼 있으면 PC 구입이 가능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영리기업은 PC가 무조건 안 되고, 비영리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계상 없어도 내부 규정에 따라 PC 구매 가능하나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는 비영리기관도 사업계획서에 꼭 계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범용성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도입 절차는 이게 뭐 금액대별로 이 각 부처별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현물, 현물이 좀 우리가 현금보다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현금보다 좀 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뭐 전담기관에서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외부 감사기관들에서도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요새는 좀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현물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현물을. 오죽하면 현물이 예전에는 거의 뭐 한 10년 정도를 그 장부가의 20% 뭐 이런 좀 이상한 그런 규정이 그대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던 것만 봐도 그간엔 얼마나 이렇게 좀 등한시되던 그 항목이었나를 느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좀 규정도 바뀌고 좀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회계법인에서 정산하면서도 현물에 대해서 불인정을 실제로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현물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반납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 현물은 그러니까
우선 저기 현물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현물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러니까 현물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 자동차를 이제 하나 이제 팔려고 하나를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저 판매 창고에다가 지금 현대 그 소나타를 한 대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우리 그 회장님께서 이번에 저기 연구개발 팀에서 무슨 뭐 자동차 엔진 성능 개선 무슨 뭐 기술 개발 사업을 한다며 야 그러면 그 지금 판매하려고 놔뒀던 그 소나타 그거를 팔지 말고 연구하는데 좀 투자 좀 한번 해줘라. 이제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팔면 3천만 한 생기는데 한 3천만 원 되겠죠. 한 3천만 원 생기는데 이 3천만 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3천만 원 돈 준 거랑 그러니까 3천만 원 민간 현금 부담한 거나 팔려고 만들었던 자동차를 현물로 투자한 거나 진짜 3천만 원 투자한 겁니다. 그게 현금으로 투자를 했던지 물건으로 투자를 했던지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현물은 그래서 민간 부담금입니다. 예. 그래서 민간 부담 현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민간 부담 현금, 민간 부담 현물. 그래서 만약에 현물을 제대로 그 부담을 안 하면 민간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담금 우리 현금으로 뭐 3천만 원 내기로 돼 있는데 그거 안 낸 거랑 똑같은 거가 됩니다. 그래서 현물에서 만약에 나중에 좀 부당하게 우리가 현물을 뭐 이렇게 투자한다는 계획이 예를 들면 허위로 뭐 나타난다든지 좀 부정한 그런 거가 있으면 민간 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는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협약 위반 사항이 돼서 나중에 제재 조치까지도 원래는 받을 수가 있는 항목입니다. 예. 조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현물 잡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보통 뭐 현물 이렇게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홍길동 씨를 처음에 채용을 할 땐 뭐 생산부서에 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마케팅, 뭐 또 뭐 전략, 기획, 아니면 뭐 재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분명히 했을 텐데, 이 친구가 똘똘한 친구고 보니까 이게 참 성실하고 똘똘하더라. 이번에 연구개발 팀이 뭐 또 뭘 기술 개발을 한다는데 이 인력을 우리 생산 쪽에서 빼서 우리 연구개발 쪽에 좀 투자를 하자. 그럼 이쪽에서 빼면 이쪽엔 사람이 비니까 누군가를 또 채용해서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게 인건비도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우리 연구개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회사의 정규 인력분들 이런 분들을 연구개발비 인건비를 줄 때는 그래서 이제 현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잡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현물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현물은 우리 회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산, 인적 자산이건 물적 자산이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물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해당 과제로 구입한 이런 장비 등은 총 수행 기간 내에 동일 과제, 타 과제의 현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연구비로 장비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 과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 산업부 과제를 하면서 장비를 하나 샀는데 장비를 샀는데 내가 내년도에 미래부 과기부 과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 장비를 현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구입한 이런 장비는 다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현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물 그 잡아 놓으신 것들 중에 이런 케이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입가의 이 장비 같은 경우에 현물 장비 같은 경우는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산정을 해야 되고 또 5년 이내 구입한 지 5년 이내 그리고 잔여 내용 연수가 우리 협약 기간보다 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 이미 끝난 거, 내용 연수 이미 끝났다든지 구입한 지 5년이 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물로 넣으시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넣을 때도 구입가 20% 이내로만 넣으셔야 됩니다. 뭐 다 비슷합니다. 규정이 뭐 부처별로 요거는. 이제 장비 재료비까지가 조금 중요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활동비 부분부터는 조금 이제 금액적인 그런 비중이 좀 적어지기는 하지만 실제 이제 불인정이 나오는 건수는 여기가 이제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연구 활동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개업이 뭐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공공요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는 거죠. 야, 공공요금을 연구 활동비로 쓸 수가 있대. 야, 그러면 우리 저게 뭐야? 뭐 고지서 날라오는 것들 전부 다 우리 이 연구 활동비로 쓰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전기세, 무슨 뭐 수도료, 뭐 이런 거 우리 사무실에 고지돼서 나오는 거,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연구 활동비로 쓰시면은 안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요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엄연한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도 엄연한 직접비입니다. 엄연한 직접비고 직접비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이 개별 집행권이랑 우리 연구과제의 그거와 이 비용과 결과물이 매치가 돼야 돼요. 매치가 되니까 그게 직접비고 매치가 안 되는 분명히 연구과제에 투자는 그러니까 투입은 됐는데 일일이 비용을 쫓아서 매치를 못한다. 이게 이제 간접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비는 일일이 매치가 돼야 돼요. 사무실의 전기료가 우리 연구과제 결과물과 일일이 매치가 안 됩니다. 어떤 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실증 테스트, 뭐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실증 테스트라든지 무슨 뭐 테스트 베드 해서 어디 뭐 별도 뭐 부지를 하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뭐 가건물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개발품을 이제 뭐 이렇게 장착을 시킨 이후에 전기선을 끌어다가 뭐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이제 가동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때 들어가는 전기료 또 거기서 뭐 용수 같은 게 필요하다든지 이래서 발생되는 뭐 수도료 뭐 온도 조절이 필요하다 그 장치가 예를 들면 그래서 발생되는 무슨 난방비 뭐 에어컨 뭐 이런 뭐 그런 사용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공공요금이지 이게 우리 그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관리비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은 사실상 나오기가 힘든 건데 실제로 많이 넣고 계셔서 실제로 불인정도 많이 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 활용비 이런 것이 있고 또 뭐 구개업이 구개업이는 여하튼 뭐 외부 감사기관 같은 데에서 뭐 워낙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특히 뭐 개인 일정 같은 거 이렇게 쓱 붙여놓는다든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회의 교육 이런 뭐 세미나 개최비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내부 그 뭐 시설 장비 뭐 공간 사용료 그거와 이제 시험 분석료를 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분석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시험 분석료. 그러니까 수행기간 내부 보유 장비를 만약에 활용을 하는 경우에 이런 시험 분석료. 그 IITP 과기정통부에서는 비영리 기관이라면 뭐 이렇게 뭐 규정이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국 따져 보면 수행기관 내부 보유
장비를 활용을 하는 그런 시험 분석료는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그 해당 기관에서 인정 또는 공인하는 시험 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업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시험 분석 결과서가 발행이 되는 경우엔 내부 보유 장비 이용한 그 시험 분석료가 인정이 가능하고요. 아까 우리 내부 시설 공간 그거는 사업계획서 개상 그 조건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영리 기관만 가능한 겁니다. 시험 분석료는 비영리 기관만 가능하고 사업계획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이런 시험 분석 결과서가 공식적으로 발행이 될 때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행기관 간 거래는 무조건 다 안 되는데 딱 하나 예외적으로 산업부에서는 비영리 기관에서 시험 분석,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에 시험 분석 의뢰해서 비영리 기관에 준 수행기관 상호 거래는 예외적으로 딱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 기관의 시험 분석료는 자체적으로 해도 비영리 기관은 쓰실 수가 있고, 같은 수행기관에서 의뢰받아서도 이런 시험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용료 뭐 임차료는 수행기관 간에는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뭐 비영리 기관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안 되는 거고, 이 시험 분석료는 수행기관 간에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한 그런 케이스니까 약간 좀 헷갈립니다. 좀 비교해서 좀 보시고요. 다음 연구과제 추진비,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회의 세미나 관련 식대 다가비, 내부 품위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라고 돼 있고, 뭐 얼마 금액 초과하면 뭐 전원 서명 날인 받아라, 또 뭐 3만 원 이내, 뭐 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우리 규정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회의비를 쓰실 때는 회의록을 꼭 만드시고요. 꼭 참석자 서명 날인을 그냥 다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회의비는 그 조건이 그 외부 사람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수행기관 내부 분들끼리만 하시면 안 되고 외부 기관 분이 꼭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만들어 놓고 외부 기관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다 서명을 해 놓으면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진짜 여기 뭐 회의록 또는 뭐 내부 품위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내부 품위서만 이렇게 해놓고 뭐 누가 왔는지 뭐 이런 게 이제 그냥 뭐 서명 날인이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그게 근데 막 여러 건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진짜 이분이 오셨을까? 이제 이런 좀 반갑지 않은 이런 호기심을 좀 갖게 돼서 기왕이면 회의록을 꼭 구비를 하셔서 서명 날인을 꼭 받아 놓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무식 때는 평일 점심식 때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식 때는 그러니까 우리 야근식 때는 이 연구비에서 쓰실 수가 있고요. 평일 점심식 때 쓰시는 거는 그냥 개인 돈으로 쓰셔야 되고요. 연구비에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1만 원 이내로만 쓰라고 금액까지 친절히 딱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과제 추진비 요 표는 이거는 저희 뭐 정산 쪽에서 좀 뭐 이렇게 저희는 좀 이렇게 필요한 건데 우리 뭐 수행기관에서는 크게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정산 면제가 가능하다. 뭐 산업부는 뭐 무조건 면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또 뭐 여기는 뭐라면 뭐 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정산과 관련된 얘기니까 저희만은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수당 제일 중요한 게 참여연구원에게만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참여연구원에게만.
그리고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에서만 쓰실 수가 있고 사업계획서 금액도 초과해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이 연차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 또는 미지급을 할 수가 있는 조항이 추가로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또 이게 그 영리기관은 연구수당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비영리기관만 또 연구수당을 쓰게끔 해서 왜 이렇게 옥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리기관은 연구수당을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만약에 감액을 하면 이에 비례해서 연구수당 감액해야 되고요.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1인당 최소 뭐 이렇게 10%씩은 줘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은 제가 뒤에 그 불인정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접비는 우리 뭐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흡수해서 사용을 하시니까 뭐 크게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영리기업이면은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영리기업인데 뭐 이렇게 뭐 간접비는 흡수한다던데 뭐 이렇게 해서 쓰시면 안 되고 영리기업은 직접비처럼 껌껌이 이렇게 정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껌껌이 정산을 다 하셔야 되고 증빙도 껌껌이 다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쓰기로 한 항목대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를 사업계획서에 안 넣어놨어요. 근데 나중에 간접비로 이걸 썼다. 인정이 안 됩니다. 쓰기로 한 대로 써야 됩니다. 뭐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도 아예 사업계획서에 없던 항목을 쓰시면 안 되고요. 뒤에 불인정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최초 협약 예산 초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증액도 뭐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뭐 가능하다. 뭐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고요. 간접비 산정 영리기관의 간접비 산정 기준도 부처별로 좀 내용이 다른데 이것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불인정 사례까지 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나왔던 내용들 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몇 가지 이렇게 한번 보면 뭐 이렇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에 사업비 집행을 했다. 이제 불인정 사례인데 이게 이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의 의미에 대해서 뭐 좀 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현장에 한번 나가봤을 때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은 하나인데 이렇게 뭐 명패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무실 이게 두 개가 붙어 있고 거기 인력들도 보니까 요 회사 일도 하고 뭐 그 회사 일도 하고 뭐 대표도 뭐 요 회사 대표는 뭐 홍길동 씨인데 뭐 저 회사 대표는 뭐 홍길동 씨 뭐 처라든지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상 같은 회사다, 인적 물적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이다라고 봐서 그런 그 기관끼리 이렇게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준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 뭐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급 받은이 아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환급 받을 수 있었던 부가세는 무조건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건 안 받았건 간에 수입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인보이스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1,000로 돼 있어요. 뭐 $10,000 이렇게 돼 있어요, 인보이스에는. 근데 수입 신고 필증상의 금액을 보니까 뭐 물품명이나 뭐 이런 건 똑같은데 거기는 이렇게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보이스에는 보면 $10,000 돼 있었는데 거기는 $5,000로 이렇게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보죠.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인보이스 금액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우리 그 관세사분이 뭐 이렇게 좀 하면
뭐 좀 금액이 뭐 좀 줄어들어서 관세 내는 게 뭐 좀 낮아져서 뭐 이렇게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보고 저희가 이제 불인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래대금에 맞게끔 이 수입 신고가 돼야 되고 신고 자체를 또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또 반입해서 갖고 오시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반입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봐서 불인정 당하니까 꼭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물 인건비 현금 지급했다든지 또 신규 채용 연구원 인건비 현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신규 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는 그냥 별도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못 쓰면 반납이지 여기서 남았다고 해서 다른 비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특히 왜냐하면 신규 채용 연구원은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신규 채용이 잘 안 됩니다. 뭐 사업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 12개월 잡아놨는데 계획으로는 실제 6개월 지나도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럼 나머지 그 앞전에 그 6개월 동안은 그 잔액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이건 반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하지 않고 뭐 지급했다든지 참여율, 참여 기간 이렇게 뭐 이렇게 초과했다든지 이런 거 다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보다 높게 지급이 됐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업비에서는 예를 들면 500만 원 인건비가 나갔는데 급여 우리 세무서에 급여 신고된 걸 보니까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희가 세무 신고는 3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500을 줬는데 왜 세무 신고는 이렇게 300으로 됐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는 뭔가가 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엔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 사업비로 들어간 금액이랑 그 세무 신고되는 그 인건비 그 급여 금액이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장비 쪽에서는 아까 뭐 다 말씀드린 거고요. 뭐 상호 거래 금액 뭐 이런 거 수행 기간 간 거래 안 되는 거고 연구 종료일에 임박해서 재료 뭐 이런 거 많이 썼다. 연구 종료일에 막 썼다. 이거 요새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전담 기관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서 경보가 뜹니다. 경보가. 예를 들면 오늘 뭐 협약했는데 갑자기 뭐 사업비의 뭐 50%가 일주일 사이에 다 써진다든지 뭐 특정 월까지 하나도 안 쓴다든지 아니면 특정 월에 뭐 왕창 쓴다든지 이런 경우엔 경보가 뜹니다. 경보가 떠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실태 조사를 같이 나가시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종료일에 임박해가지고 이게 비용 남았으니까 일단 재료 막 좀 사놓자. 이렇게 하시면 현장 조사 우선순위로 이렇게 당첨이 되시는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하셔야지 이걸 뭐 어떻게 내가 좀 써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요새는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큰일 나시니까 남는 대로 이렇게 그냥 반납을 하셔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뭐 PC 이거 뭐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수행기간 보유 장비 수리비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리비는 되는데 이 장비, 그러니까 우리 이 연구 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리비, 요거 이제 가능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
국가연구시설 장비정보 등록증, 그러니까 NTIS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쪽에 정산 서류 제출할 때 이 장비정보 등록증, NTIS 등록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제출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연구활동비, 우리 자체 규정이 있는데, 자체 여비 규정이 있는데 별도 여비 규정, 연구 과제를 위한 별도 여비 규정을 만드는 거는 인정 안 되고요. 보통 별도 여비 규정 만드는 데들은 이 별도 여비 규정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또 여비에 뭐 숙박비, 식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또 그쪽 수행기관 쪽에서 또 중복해서 이렇게 뭐 썼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수행기관 소속 직원, 인건비 계상된 외부 연구원, 또 수행기관 상호간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안 됩니다. 전문가 활용비 안 되고요. 산업부는 그러니까 영리기관은 그 영리기관끼리 그러니까 우리 그 수행기관 간에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이제 다 안 되는 거고, 다만 비영리기관에 한해서 그 참여연구원 소속된 최소 단위 부서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정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서 구매하시는 경우엔 그 도서 구매 목록이 꼭 확인이 되셔야 되고요. 뭐 연구 관련 없는 금액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추진비, 뭐 협약 예산 초과해서 쓰는 경우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뭐 평일 점심식 때 유흥성 비용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또 외부기관 참석, 그러니까 회의비 쓰시는 경우에 외부기관 참석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야근식 때 쓰실 때는 그 초과근무 내역을 꼭 확인이 가능하게끔 초과근무 대장을 만드셔서 나중에 책임자가 그 확인한 그 초과근무 대장도 같이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무슨 업무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 수당, 연구 수당은 뭐 인건비 비례해서 뭐 20% 아까 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산업부에서는 좀 추가적인 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개인별 연구수당 한도가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개인의 받는 금액이 그 인건비 금액의 50% 초과되면 안 되고, 또 전체 연구수당 중에 특정인이 50% 이상 받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그러면 어떤 경우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경우가냐면요. 일단 기여도 평가표가 있어야 되는데 기여도 평가된 근거가 없다든지, 또 기여도 평가는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가 이제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거로 보냐면, 이제 그 n분의 1로 지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급여 비례해서 급여액에 비례해서 연구수당이 책정이 되는 경우엔 이거는 기여도 평가가 합리적인 기준 없이 된 걸로 보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인에게 전액 집행하는 경우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접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리기관이 간접비 일괄 흡수해서 쓰는 경우에 안 되고, 또 영리기관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항목만 쓰셔야 됩니다.